2차 대전 독일 육군 전차의 진정한 공포, 맹수 전차로서의 명성이 드높은 2차 대전 전차에 있어서 저먼 테크놀로지의 결정판. 하지만 엔진 개통이 지랄 같아서 신뢰성이 바닥인 전차 5호 전차 판터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전차 같지 않은 1호 전차와 2호 전차가 전선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차 개발을 담당한 독일군 병기국제 6관은요 3호와 4호의 뒤를 이을 신형 주력 전차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분명 당시 소련에는 4호 전차보다 무겁고 강력한 전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T-34와 KV-1이었죠. 30톤대 새로운 전차 개발 계획인 VK 3000번대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VK3002DB는요 신형 공랭식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차체가 좀 더 작아진 측면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 독일의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이요 예상외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지난 시간에 개발에 난관이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이미 1941년에 만사가 전차용 디젤 엔진 개발을 시작했지만요 독일이 신형 전차를 필요로 한 때 맞춰서 생산이 시작될 만큼 개발이 빨리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만사가 개발한 700마력급 전차용 디젤 엔진이 실용 테스트를 받은 것이 1944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1942년 이 시기에는요 전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독일도 신형 엔진의 개발보다는 기존 엔진의 개량과 생산에 더 급했고요. 결국 실용 테스트 자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VK3002M에 사용된 마이바흐 HL210은요 이미 henschel이나 만 등의 시제 차량을 위해서 1942년 봄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L210의 개량형인 HL230, 이게 700마력이거든요. 이거는 1943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어느 쪽이 먼저 실용화 됐겠습니까? 당연히 가솔린 엔진 쪽이 먼저 실용화 됐겠죠. 이것 때문에 병기국은요, VK3002DB와 VK3002M 모두한테 이 HL230의 시제품을 탑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랭식이라서 냉각 장치를 위한 공간이 없던 VK3002DB는요 없는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차체 양옆에 냉각용 라디에이터를 설치했고요. 반면 VK3002M 만사거는요 차체 윗부분 엔진 그릴에 그대로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디젤 엔진 이 계획은 완전히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솔린 엔진 넣자,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또 있었냐? 포탑 문제도 있었어요. VK3002DB는요 포탑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일군이 원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1942년 12월부터는 무조건 생산을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개발이 완료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라인메탈에서 만들어서 VK3002EM, 즉 만사 거에 탑재하기로 한 신형 포탑을 달기에는 이 VK3002, 그러니까 다이밀러 벤츠에서 만든 이 차체가 굉장히 좁았어요. 차체가 좁다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탈출하거나 부상자를 끄집어내기도 힘든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이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그러면 승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1942년 5월 2일에는요 신형 전차의 판터, 즉 표범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동안 전차에 별다른 별명을 붙이지 않던 독일이었지만 독소 전쟁을 겪으면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동요하기 시작한 민심을 다스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무기에 아주 선정적인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붙은 가운데 신형 전차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됐는데요. 포르쉐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요 구체적인 설계까지 마친 두 차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검토 결과를 넘겨받은 히틀러는요 5월 13일에 만사의 VK3002M을 생산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앞서 언급했지만 다밀러 벤츠의 VK3002DB는요 결국 독일이 원하는 스케줄 이내에 생산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실전을 거치면서 분명해졌지만 차체가 작다 보니 개량의 여지도 적었고요. 탄약 탑재량도 적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반면 VK3002M, 즉 만사에서 개발한 이 차량은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요. 독일이 원하는 생산 스케줄을 어떻게든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된 전차 한 대가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전차 100대보다
몇백 배는 나은 법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100만 원보다 내 손에 있는 10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VK3052M이 5호 전차 판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3일에는요, 히틀러가 직접 이 전차의 최대 장갑 두께를 80mm에서 100mm로 늘려달라고 지시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판터의 생산은요, 이 원래 만들었던 만사뿐만 아니라 다밀러 벤츠, 헨쉘, 그 다음에 MNH가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만사한테는요 8월까지 시험용 차체 한 대를 완성하고 9월까지는 차체 포탑까지 얹어서 시험을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정은 이거보다 약간 늦게 진행되긴 했지만요, 결국 1942년 9월 말에는요 제대로 된 장갑판 대신 연철로 차체를 만들고 무게만 포탑과 똑같이 맞춘 무게추를 얹은 CJ 1호 차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곧 뒤를 따라 제대로 된 포탑을 실은 CJ 2호차도 나왔고요. 테스트를 받기 시작했죠. 이 두 차량은요, 11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나치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주행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3년 1월 말부터 초기 생산 차량 3대가 독일군에 인도되기 시작했죠. 다만 원래 계획은요, 12월 말까지 4대를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이게 한 달 정도 늦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스케줄은요, 제조사가 사력을 다해서 맞춘 겁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판터 전차의 최초 생산형 판터 D형의 시작입니다. 참고로요, 판터는 A형이 따로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 B, C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저는요, 학창시절 때 철석같이 A형이 판타의 초기형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D형이 시작이었어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43년 1월 말만 해도요, 1943년 10월까지 경량 판터, 즉 주포를 3호 후기형과 같은 69경장 50mm 전차포를 갖춘 버전으로 매달 150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죠. 왜냐? 당연하죠. 기껏 신형 전차를 만들어 놓고 못하라 소련 전차에 역부족인 포를 달아놓은 그런 전차를 더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 최초 양산형 판터 D형은 어땠나요? 네, 마침내 신형 전차 판터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판터는요,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시험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점에서 보면 정말 빨리 완성된 전차였습니다. 판터보다 훨씬 개발 난이도가 낮은 3호 전차의 경우 설계부터 개발 시험까지 3년 반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빨리 진행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완성된 최초 생산형인 판터 D형은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티거 1형과 함께 가히 당대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장갑 두께는 차체 정면이 80mm, 포탑 정면 및 포방패가 100mm라는 당시로서는 가공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께에 더해 차체 정면은 55도, 차체 측면 상부는 40도, 포탑 측면 25도라는 경사 장갑이 적용이 됐죠. 이 때문에 적어도 정면에서의 방어력은 더 무거운 티거1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측면 장갑은 포탑이 45mm, 차체가 40mm로 정면에 비해 많이 약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측면을 60mm로 강화하는 김에 차체 정면도 100mm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군의 대전차포도 발달이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대비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결국 취소됩니다. 만약 이런 개량을 실시했다가는 판터의 생산이 8월까지 늦춰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측면 장갑을 약하게 해도요, 덩치가 큰 만큼 무게는 벌써 45톤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기 계획이 뭐예요? 24톤에서 35톤까지 갔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45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 괴물이라고 해서 두려워했던 KV-1이 45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독일이 괴물을 직접 만든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무게에도 불구하고 판터 D형의 최대 속도는요, 3000rpm으로 포장도로를 달리면 최대 54.8km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속도가 엔진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회전수를 2500rpm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 속도는요 46km였어요, 시속. 그래서 더 가벼운 4호 전차보다도 빨랐습니다. 이것은 650마력의 마흐바흐 HL210P30 엔진, 그러니까 이게 초기형에는 이게 250대 정도가 요걸 달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 5월 이후에는 이제 700마력짜리 HLP230이 이제 달리죠. 아무튼 이 마흐바흐사의 엔진하고요, 이 ZF사의 AK7E00 변속기 덕분에 가능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련군 전차의 조종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소련군 전차는요, 조종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종종 조종관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해머를 써야 할 때 이게 T55까지 이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종성이 극악이었던 소련 전차와는 달리 판터는 반자동 변속기를 이용해서요 훨씬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도 접지압도요 제곱 센티미터당 0.735kg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지 기동성이 더 가벼운 4호 전차보다도 높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참고로 T-34의 그 접지압이 0.72, 셔먼이 0.96이에요. 그러니까 셔먼보다 훨씬 나았었죠. 하지만 장갑과 기동력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가공할 만한 것은 바로 주포였죠. 판토의 주포인 KWK-42는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구경은 75mm로 얼핏 작아 보이지만 긴 포신과 다량의 추진 장량을 이용한 이 포의 탄속은요, 무려 925m/s, 즉 초속 925m였어요. 그리고 925에서 1000m/s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이에요. 참고로 T-3476의 76.2mm 포의 포구 속도가요, 겨우 초속 680m입니다. 여기에 강철 탄심을 사용한 PZGR-3942 철갑탄을 쓰면요, 입사각 30도에서 1000m 밖의 균질 아변 간판 111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0m 밖에서도 89m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비록 소재 부족으로 사용은 굉장히 제한됐었지만 텅스텐 탄심을 쓴 PZGR-4042탄을 사용하면요, 1000m에서도요 149mm, 2000m에서도 106mm라는 엄청난 관통력을 발휘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관통력으로만 따진다면 KWK-42의 위력은 88mm KWK-36, 즉 티거1에 장착된 88mm 전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상 당시의 모든 연합군 전차를 유효사고로 인해서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독일은요, 가히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좋은 신형 전차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분류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차기 주력 전차의 중형 전차, 가운데쯤 쓰는 중형 전차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차의 능력은 뭐예요? 당시 무거울 중, 아주 최대 가장 큰 전차, 중전차 수준을 능가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정면에서는 적 전차나 대전차포의 상당수를 막아낼 방어력을 확보했고요. 공격력 역시 괴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죠. 게다가 이런 물건이 기동성까지 당시 최고 수준을 발휘했습니다. 아마 판터를 손에 넣은 독일군 전차병들과 이걸 만들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단언컨대 판터는 가장 완벽한 전차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네, 1943년 2월 21일 마침내 그라펜베어 기갑훈련장에 판터 D형이 10세대나 모이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전차라고 부르고 싶었을 최신형 전차를 군수장관 슈페어까지 포함한 나치 고관대작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 시연회를 한 거죠. 만사에서 생산한 9대,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에서 생산한 3대, 그 다음에 MNH에서 생산한 1대, 총 10세대로 구성된 판터 D형은요, 여기서 화려한 기동성을 뽐내기로 했는데 실상은 시궁창이었습니다. 10세대 중에요, 무려 6대가 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이유도요, 굉장히 다양해요. 윤활유 누출, 연료펌프 작동 불능, 최종 구동장치 및 브레이크 파손, 좌측 최종 구동장치 파손, 클러치 파손 등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나마 이 고장난 6대 중 5대는요, 급하게 수리해서 시연을 마칠 수 있었으나 망신을 산 것은 정말 사실이었고요. 나머지 1대는요, 아예 화재까지 나서 더 이상 시연에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알베르트 슈페어는요, 판터가 놀랄 만큼 빨리 완성됐고 티거보다 초기 결함이 적다면서 판터를 성공작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도 알 수 있듯 놀랄 만큼 빠르게 완성된 이면에는 만만찮은 결함이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개발이라면 시간을 들여 테스트를 거듭해서 잡아냈을 문제점들이 시간이 없어서요,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시연에서 멀쩡한 차들도요, 실제로 그 전날, 시연하기 전날 2월 20일에 연료 탱크를 교체하거나 최종 구동 장치를 교체하는 등 미리 손을 봐서요, 간신히 체면을 살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세대 모두가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었죠. 심지어 연료 탱크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료가 새는 문제도 생겼고요. 이 연료 누설은 당연한 얘기지만 화재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943년 3월 24일 시점에 독일 병기국 제6관은요, 판터 D형을 전선에 보내기 위해서는 무려 45곳 이상을 개량해야 한다는 지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생산 중인 공장들에서는 그대로 생산을 계속하고 완성된 차량은요, 독일의 중장비 설비에서는 디마그라는 회사로 보내 그곳에서 추가로 개량 작업을 수행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니까 독일군은요, 단 한 대라도 생산을 늦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추고 싶어도 전선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디마그사에서 개수를 받은 뒤에도요, 또 개량이 필요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거국 디마그사에서 개수를 마친 차량들은요, 그라판베어 기업 훈련장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추가 개량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전선으로 파견됩니다. 이런 수십 차례의 개수까지 다 거친 차량들 200대가 실전 부대에 배치된 것은 1944년 6월 22일부터 23일 사이의 일입니다. 이 차량들은요, 6월 29일에야 기차를 타고 동부전선 최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사실 히틀러는요, 이 판터 D형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신문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터 D형이, 이 판터가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줄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요, 동부전선에서 1943년 실시하기로 한 대공세 시기까지 판터가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서 이 시기를 조정합니다. 동부전선에서의 대공세 시기를 이 판터 생산에 맞춰서 조정을 해요. 바로 대공세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치타델레 작전, 즉 크루스크 전투가 판터의 개발 및 배치라는 이유로 늦어진 거죠. 하지만요, 작전 개시 날짜가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판터 D형을 시간 맞춰 조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치타델레 작전이 시작된 것은요, 최전선에 판터가 배치된 지 겨우 6일 뒤의 일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작전이 개시되는 것은 둘째 치고 판터 D형은요, 최전선에 도착한 그날부터 지독하게도 불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벌써 2대가 엔진 화재로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퍼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며칠 뒤에 시작될 실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여줄 불길한 징조였죠.